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함께 기본 케어 기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챕터 8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케어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케어에 대한 이야기 계속 했었고 케어 대상자인 노인에 대한 특성, 노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특성과 노인의 문제, 노인의 어떤 노인성 질환, 이런 특히 치매 같은 이런 이상행동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에 맞춰서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케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케어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 기술이란 케어의 방법, 즉 케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이론의 습득을 통해 실제의 케어 현장에서 적용하는 케어 실천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실천. 우리가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실천. 그래서 현장에서 쓰이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케어 기술의 기본은 안전과, 기본이 여기에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안전과 안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우리가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대상자들의 안전 그리고 대상자들의 행복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밀보장의 원칙 같은 중요한 실천 원칙들도 있지만은 안전에 위배될 때는 비밀보장의 원칙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 또 인권 이런 부분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원,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 같은 이런 시설에서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안전장치로 인해서 외부로 함부로 나갈 수 없게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잠금장치라는 부분이 사실은 인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안전이라는 부분들, 이 치매 어르신들은 배회를 통해서 한번 나가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시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우선시 되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케어를 하는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행복하고 안락, 더 즐겁게 웃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용할 때는 정확하고 보다 능숙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이론적인 걸 배워도 하루아침에 이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지 이제 어르신들, 대상자들을 상대할 때 그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원봉사부터 꾸준히 이런 경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어 기술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과 기법을 알아야 되고 항상 안전을 배려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방법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능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도 능숙하지 못하면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떡이나 이런 목에 걸릴 만한 것들은 잘 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목에 기도가 막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숙하게 바로 적용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옆에서 보는 것도 경험이고 직접 하는 것도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일 때 나중에 능숙하게 본인들이 대처할 수 있고 응급 상황이든 위기 상황이든 이상 행동이든 다 대처하면서 케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케어나 우리가 와상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케어 같은 것들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직접 기저귀 케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케어 기술 방법들을 알고 능숙할 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계획하고 할 때 실천하게끔 요양보호사들에게 실천하게끔 내가 관리를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내가 케어를 왜 구체적인 저런 내용까지 알아야 돼? 그냥 매니지먼트 관리, 계획적인 부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어렵고 더 나아가선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어를 함에 있어서 케어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능력이 있는데 케어 기술을 실천하고 원조하는 데 있어 방침과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까요? 이 전문성, 지식을 갖추기 위한 거죠. 두 번째, 케어 기술이 케어 경험에 의해 충분히 숙련되어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혼자서 뭔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전문성을 가지고 두 번째는 숙련.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즉각적으로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케어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다면적 이해. 대상자 이해. 대상자 이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상자 이해 부분은 이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임기응변. 여러분들 전문성이 없고 숙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임기응변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전문성이 갖춰져 있고 숙련되어 있을 때 임기응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 파악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케어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적절한 상황 파악과 종합적인 관찰을 할 수 있고 정확하고 유연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결정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로 갖춰야 될 능력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타 직종과의 제휴와 협력. 타 직종과 협력. 사회복지사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상자는 모든 걸 요구하죠. 특히 케어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요보 대상자들, 우리가 사회적 어려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려움을 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들은 내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의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사, 각종 치료사라든가 아니면 물질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노인이 있어요. 그럼 내 월급으로 그 어르신을 돕는 건 전문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케어 기술의 실시를 위한 케어 용구, 복지기구나 필요한 인원의 확보, 이에 어울리는 환경 조건이 정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투철한 케어관, 신념, 사회복지사로서의 신념이 필요한 부분이고 세심한 배려를 하고 상황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용자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케어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능력, 케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케어 기술의 특징을 좀 이어서 살펴보면은 케어 기술도 과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기술을 갖고 다양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케어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화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다. 왜 사회 이런 분야가, 사회 인문 분야가 왜 과학성을 중요시 여길까? 여러분 조사방법론이라는 걸 배우셨겠지만은 사회복지, 사회 인문 분야 이쪽에서도 사회과학이라는 분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근거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케어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화된 이 감기약을 먹으면은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효과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예를 들면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들에게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보편화된 우리가 객관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으로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그것은 경험에 근거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 방법론 이미 배우셔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그것을 검증 가능할 때 우리는 얘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케어는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케어 기술은 일상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각각의 케어 기술은 과학으로서의 원리 원칙에 근거하여 누가 케어를 해도 어떤 대상이라 해도 동일한 케어 기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매뉴얼화 되어야 한다. 이 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매뉴얼화예요, 매뉴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회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배회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관심 있는 프로그램 참여, 우리가 콩고르기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여러분이 해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때 우리는 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은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는 모든 물건들이 똑같이 생산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치매가 똑같은 치매라 할지라도 개개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 기술의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과학성이었는데 두 번째가 개별성이라는 거죠. 개별성. 케어 기술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일반 원칙과 원리를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케어 대상은 비슷하게 보여도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상태가 늘 변화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게 각기 다른 상태의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을 개별적인 대상에게 적절히 적용해야 된다. 이론적 과학성이라는 걸 갖고 있긴 하지만은 개개인별로 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적용하는 시점이라든가 방법들을 조금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식을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줄 때 그 배고픈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시점별로 줘야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주는 건 효과나 목표를 다루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케어 기술의 기본 가치. 그래서 케어 종사자는 케어 실천에 있어 케어에 관한 일정한 가치를 갖고 실천에 임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간관, 생명관, 신뢰관, 건강관, 가치관, 복지관, 직업관 등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어관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기본 가치는 우리가 사회복지적 인권을 존중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어적인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표현이 케어 행위이며 케어 의식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 기술의 3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결정권의 존중, 자기 의사결정, 이건 뭐 실천 기술에서도 항상 쓰이는 부분이죠. 자기 결정. 두 번째는 계속성의 존중. 계속성. 케어를 함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서비스란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주고 마는 거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의 존중, 그 다음에 우리 자립이라고 있죠. 잔존 능력. 케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립 기능을 보존해 주는 건데 이 잔존 능력을 우리가 케어를 할 때, 그러니까 케어 기술이라는 부분이 케어를 제공할 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 가지의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목욕 서비스를 제가 운영한다고 했죠. 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기겠죠. 목욕을 거부하면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보호자들이 저희 부모님 목욕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시설에서 여기 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목욕이라고 해봤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샤워 정도의 수준일 수 있겠지만은 보호자가 아무리 요청해도 어르신이 거부하면은 저희가 억지로 시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목욕 서비스는 저희 매주 1회씩 계속 지금 제가 9년째 운영을 시설을 하고 있는데 9년째 계속 해오고 있어요. 계속성. 잔존 능력.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하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옷을 벗고 입는 걸 도와드리지만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벗게끔 잔존 능력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잔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원칙이고요. 케어자의 기본 자세를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본 자세. 첫 번째가 복장. 그래서 케어자는 항상 건강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복장이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케어하기에 적당한 옷차림이란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주는 색깔의 옷으로 청결한 인상을 주는 활동성 있는 옷이 좋다라는 거죠. 치마보다는 바지가 좋고 이거는 성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편히 그다음에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하므로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소재여야 되고요. 청바지 같은 건 좋지 않고요. 상의는 상황에 따라 소매를 접어 올릴 수 있는 옷이 좋으며 빨기 쉽고 다림질하기 쉬운 옷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장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도 정장에 넥타이 매고 출근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어르신들의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편한 차림. 하지만 그렇다고 트레이닝복이나 슬리퍼는 이렇게 신고 다닐 순 없잖아요. 편한 차림이지만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액세서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상대방에게 어르신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은 또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폭력적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 우리가 이상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귀걸이나 이런 것들은 잡아당기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액세서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머리는 청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게 좋고 머리가 길거나 이럴 경우에는 묶는 게 그 다음에 향수나 매니큐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손톱은 짧게 자르고 반지나 시계, 액세서리도 이용자에게 긁히거나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풀어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신발은 굽이 낮은 것 혹은 굽이 없어 평범한 것으로 하고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장이 그렇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두 번째 자세를 보면 두 번째 인사하기. 인사. 그래서 케어의 경우는 이용자의 집인지 아니면은 시설인지 어딘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설의 경우는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실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른들 이름을 먼저 외우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관계 형성을 함에 있어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물론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그냥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러 왔는지, 케어의 목적과 지금부터 케어자가 행할 케어 행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겠죠. 가시면 인사를 하시고 오늘 말벗과 식사 도움과 무엇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용자의 체의를 바꾸는 경우는 바뀐 자세가 불편하지 않는가를 항상 물어보고 또 이 자세대로 좋은지를 확인한 후에 모든 것을 점검하고 케어를 우리가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씨.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을 못 쓰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나치게 정중한 말씨는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말을 하거나 또 무시당했다고 오해를 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에 따라서 신중하게 언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쓰다 보면 엄마 아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반말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해서 저희는 이제 사용을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면은 반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겠죠. 또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케어라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의사소통일 수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한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공유를 전달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뭐 다 아는 언어, 비언어. 근데 실제로 우리는 비언어가 한 70% 정도 이상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는 비언어적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태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언어적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말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방법이고 연령이나 사고방식, 경험,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거나 오해가 발생한 경험은 없는지 고려해야 된다. 언어라는 게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라고 아다르고 또 어다르다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여러 속담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또 더 고운 말, 더 좋은 말, 또 오해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가 음성의 크기, 속도, 말의 상태, 표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성을 소리를 지르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부분이 같은 언어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많이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들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거는 대화, 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전달이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전달이에요. 전달. 그래서 30분 동안 뭐 그냥 주제없이 막 떠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들은 첫 번째가 명료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명료성. 정확하게 정리해서 줄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의사소통이 아니고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명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내용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치매 어르신들은 두 가지 문장을 이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료성이 있으면서 이거를 간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문장씩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전달 내용이 간결해야 된다. 쭉 이어서 붙여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는 뭐 거기에 살도 붙이고 더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지만은 의사소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한 구체성.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전달은. 구체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성과 적시성. 필요할 때 의사소통이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필요한 시기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막 끊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리고 관심과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수신자의 관심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관심과 수용,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의사소통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원조관계를 촉진하는 의사소통의 원칙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공감. 공감과 이해.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다 비슷해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상담하는 방법들이 다 비슷한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수용하고 개개인의 개별화, 개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경청이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경청 들어주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해주고 또 수용해주고 그리고 수용을 할 때는 뭐 자세, 시선, 상대의 의지와 감정의 확인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신중한 표현들을 쓰고 자존심을 유지시켜주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뭐 비밀 보장을 해준다든가 뭐 다 아는 이야기들을 지금 책임 있는 표현 그냥 말로만 쉽게 약속하는 상담이라든가 케어를 함에 있어서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제가 오면은 이렇게 케어할 때 이것도 해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말들만 한다.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원칙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뭐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운데 이 경우는 장애 정도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남은 기능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활용 방법들을 생각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속도에 맞춰 인내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가 인지가 끝까지 없다라고 하면은 가족과의 의사소통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의사소통에 우리가 기법으로는 태도로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평가적 태도, 뭐 해석적 태도, 조사적 태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될 만한 내용이고 뭐 우리가 너무 깊게 이런 의사소통, 상담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